2006년 대한민국이 기동 헬기 수리온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방산 선진국들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고, 심지어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60년대 개발된 낡은 프랑스산 설계도를 거금을 주고 사와서 밤새워 도면을 수정하던 우리 연구원들이 흘린 피눈물이 아니었다면 오늘 전해드릴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날아온 긴급 타전 소식은 그동안 명품 헬기라는 브랜드 뒤에 숨어있던 미국산 S-70I 블랙호크의 민낯을 철저하게 발가벗기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자국 내에서 면허 생산까지 하고 있던 S-70I 블랙호크 32대 도입 사업을 전격 취소하고 판을 엎어버린 사건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그동안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무늬만 군용 헬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결정적 순간입니다. 폴란드 현지 유력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24와 다수의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계약 파기의 핵심은 겉모습만 블랙호크일 뿐 속은 텅 빈 깡통이나 다름없는 S-70I의 태생적 한계와 그로 인한 살인적인 비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인 폴란드 PZL 밀렉사가 생산하는 S-70I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오리지널 UH-60M 블랙호크와는 엔진 출력을 제외하면 항전 장비와 기체 내 구성에서 완전히 다른 민수용 파생형 모델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당초 이 기체를 도입해 특수전사령부와 육군기동 타격대에 배치하려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군용으로 쓰기 위해 필수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와 생존 장비를 통합하는 비용이 기체 가격을 상회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신들은 폴란드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초기 도입가는 저렴해 보였지만 군용 규격을 맞추기 위해 개량을 시도하는 순간 가격이 수직 상승하여 대당 프로그램 코스가 약 4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에 납품되는 수리온의 양산 단가가 약 180억 원, 프로그램 코스를 합쳐도 약 260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2배 가까이 비싼 셈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공장을 돌려주는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을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 등 제3국에 수출된 S-70I 모델들이 마약 단속이나 단순 치안 유지용으로는 쓸만했을지 몰라도 가혹한 전장 환경을 상정하고 도입한 필리핀 공군 소속 기체가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기체 신뢰성에 치명적인 의문부호가 찍혔다는 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이 기술 통제라는 명목하에 껍데기만 그럴싸한 다운그레이드형을 동맹국에 떠넘기던 관행이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아 오기와 끈기로 국산 화율을 끌어올린 덕분에 기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완전한 기술적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우리가 낡은 설계도라며 무시당했던 그 서름의 시간이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수리온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어 콧대 높은 유럽의 헬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폴란드의 이번 결정이 한국 방산의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수리온이 가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국 내 공장인 PZL 밀렉스에 S-70I 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단순한 가격표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체계 소유권, 즉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정하는 잔혹한 경제 논리에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폴란드를 그저 저렴한 인건비로 껍데기를 조립하는 하청기지로만 취급했기에 폴란드군은 자국에서 생산한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무장통합이나 항전장비 개량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과 같은 항공 전문 매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S-70I는 본래 멕시코나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과 같은 저강도 분쟁을 위해 설계된 기체로 이를 러시아 정규군과 맞서야 하는 동유럽 전장의 고강도 작전 요구 성능에 맞추려면 기골 보강부터 전자전 장비 교체까지 기체를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개조 비용은 고스란히 폴란드 납세자의 몫으로 전가되었고
되었고 결국 가성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록히드 마틴의 고가 정책에 폴란드 정부가 백기를 든 셈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수리온은 탄생 과정부터 결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유로콥터, 현 에어버스 헬리콥터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 권리까지 끈질기게 요구하여 쟁취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수리온은 동력 전달 장치의 핵심인 메인 기어박스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는 100% 우리 기술로 통제 가능합니다. 이는 곧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달아줄 수도 있고 병원선으로 개조해줄 수도 있다는 플랫폼 주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AW149 헬기가 최근 이집트와 태국 시장을 석권하며 S-70I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사양을 맞춰주는 유연함이 경직된 미국산 무기체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AW149 역시 유럽의 복잡한 생산 라인과 높은 유로화 환율로 인해 도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심비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수리온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수리온 한 개 대대 분량을 10년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수명 주기 비용은 경쟁 기종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이미 200여 대를 운용하며 부품 수급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이며 지구 반대편에서 부품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외산 헬기와 달리 창원과 사천해 공단에서 밤낮 없이 찍어내는 부품들이 즉각 공급되는 압도적인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S-70I 추락 사고가 부품 수급 지연과 정비 불량에서 기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헬기가 고장나면 다음날 부품이 도착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기술 없는 생산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이자 독자 기술 확보가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32대의 S-70I 도입을 취소한 이 시점에서 과연 수리온이 그 빈자리를 꿰찰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군사 및 방산 시장 전문가들의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국제 정세를 종합해볼 때 수리온의 폴란드 진출 확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40%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패키지 협상에 따라 6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전력 공백의 시급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폴란드는 당장 굴릴 수 있는 기동 헬기가 급합니다. 공격 헬기인 아파치는 너무 비싸고 수송 전용으로 쓰기엔 낭비입니다. 적당한 체급의 무장 장착이 가능하고 병력 수송까지 소화할 수 있는 미들급 헬기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2-3년 내에 즉시 납품 가능한 라인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둘째, 이미 깔려있는 K방산 로드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으로 폴란드군 내부에는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련을 얻는 것은 낯선 헬기를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셋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파생형 확장성입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원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 경찰 및 소방 헬기까지 단일 플랫폼으로 육해공과 관공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킨 수리온의 트랙 레코드는 단순한 군용 헬기 도입을 넘어 폴란드의 국가재난안전망 구축 사업까지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들이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판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유럽 텃세와 미국의 견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지만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숱한 무시와 서름을 기술력으로 극복했듯 이번 기회는 수리온이 내수용 헬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도약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1일 아랍에미리트 수리온 영상입니다.
수리온의 첫 수출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두 번째 고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4년 12월 이라크와 약 1,350억 원 규모의 수리온 수출을 체결하며 국산 헬기가 처음으로 수출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당시 도입 대수가 2대에 불과한 탓에 일각에선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첫 수출 소식을 알린 수리온은 이후 얼마든지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드디어 UAE와 구체적인 협상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의 국영방산 기업인 EDG 그룹과 수리온 기술 이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UAE 내에 있는 20여 개의 국영 민영 회사가 참여하여 설립된 중동 내 방산 항공우주 분야의 선두 기업인 만큼 앞으로 카이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수리온의 기술 이전을 협상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수리온의 두 번째 수출 소식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당 무기 도입을 위한 절충 교역을 의미하거나 라이선스 생산 협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직도입에 따른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생산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우리 군의 국산 헬기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요. 한국은 수리온 이외에도 다양한 헬기를 개발한 만큼 앞으로는 전투기에 이어 헬기 분야의 꾸준한 수출 증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지리적, 환경적, 전략적 특성에 따라 헬기 전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리온의 두 번째 수출 전망과 중동 지역이 한국산 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은 이전부터 UAE를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수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23년 11월에 개최된 중동 최대 에어쇼에서 해외 최초로 수리온 수출형의 실물기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막의 모래를 걸러주는 필터가 설치된 모델까지 선보이며 중동 특화 기능을 홍보하였고 UAE와는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리온은 엔진의 잉여 출력이 높아 사막이나 고산 지역 등에서도 비행에 문제가 없어 중동 국가에 적합한 작전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한국의 수리온이 UAE로 수출될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 최대 방산 기업인 EDG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UAE의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최대 방산 기업과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헬기의 수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중동 지역은 헬기 작전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UAE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헬기 수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동은 대체로 대규모의 전면전보다는 난립한 무장단체들로 인한 게릴라전과 국지전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전투 환경에선 우수한 기동 헬기를 가진 쪽이 전장으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수리온은 2명의 조종사와 2명의 사수를 제외하고 완전 무장 병력을 최소 9명이나 탑승시킬 수 있으며 좌석 재배치를 거치면 최대 11명의 완전 무장 병력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개 분대가 곧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더해 무장반군이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리온의 방어 능력도 우수합니다. 헬기에게 있어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은 실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영화 론 서바이벌을 통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네이비실의 레드윙스 작전에선 고립된 대원을 구하기 위해 지원된 미군의 헬기가 적의 미사일에 격추당하면서 치누크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16명의 병력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헬기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작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데 수리온은 최신형 헬기답게 체프와 플레어,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체프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알루미늄 등을 공중에 살포하여 적 미사일의 유도를 교란할 수 있으며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합 물질을 방출하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기만 체계입니다. 체프와 플레어 모두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기본 체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방어 수단인데 수리온은 이것을 모두 장착함으로써 생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리온은 한국의 고산지대를 기본 작전 환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잉여 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의 잉여 출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중동 같은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고산지대는 공기 밀도가 저하함에 따라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줄어들어 연료의 연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로터가 동일한 회전수를 가져가더라도 생성할 수 있는 양력이 감소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더 많은 출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고온의 사막 환경도 마찬가지로 대기의 온도가 높은 사막에선 이로 인해 공기 밀도가 떨어져 엔진 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막 환경에선 헬기의 호버링 및 이착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가 엔진과 로터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헬기가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고산지대처럼 잉여 출력이 우수해야만 하는데요. 한국의 수리온은 필수 출력 이외에 나머지 잉여 출력이 높아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비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50도 이상의 고온 비행과 해발 3000m급 고지 운용 시험을 통해 입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리온을 앞세워 중동 지역으로 헬기 수출을 증대한다면 뒤이어 바통을 이어받을 기체는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입니다. 중동은 작전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동 헬기의 전략적 활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동은 사막 지형이 많은 환경 특성상 지상군의 기갑화가 빠르게 진행된 나라가 많습니다. 장애물이 적은 사막의 개활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부대를 편제하여 적을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북아프리카의 사막전선은 롬멜, 패튼, 몽고메리 등 기갑부대에 특화된 지휘관들이 자웅을 겨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현대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중동 국가들은 사막 지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갑 전력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갑 전력을 제압하는 최적의 전력은 헬기입니다. 다량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는 드론과 지대지 미사일이 발전한 현대전장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차 제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다수의 국가는 30-40대가량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여 적의 기갑 전력을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답게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였지만 그와 비례하여 대당 도입 가격과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도 헬기 전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아파치 헬기를 보조할 무장, 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데요. 한국은 이 지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르온은 한국에서도 아파치 헬기를 보조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UAE 등에서도 자신들의 아파치와 혼합하여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구사하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르온은 주요 무장으로 총 4발의 청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검은 약 1000mm 수준의 관통력을 지니고 있어 현존하는 모든 전차의 전면 장갑을 그대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약 1200mm 수준의 관통력을 낸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이 미국과도 대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청검의 사거리는 약 8km로 일반적인 헬파이어 미사일과 동일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연장한 일부 헬파이어 미사일이 약 1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8km의 사거리를 보유한 청검은 미르온이 적의 지상군을 섬멸하는데 충분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대 16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한 아파치 헬기에 비하면 4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미르온의 무장이 다소 빈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미르온의 작전 목표는 공격 헬기를 보조하는 무장 헬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4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14발의 70mm 유도 로켓은 나쁘지 않은 화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정익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FA-50은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여러 대륙을 가리지 않고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KF-21도 벌써부터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익과 달리 회전익 분야에서는 두 대의 수리온 수출 이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긴 어려우며 축적된 기술 수준도 전투기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헬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등장하면 일단 우려의 시선부터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두 번째 수리온 수출에 성공하고 뒤이어 미르온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면 FA50의 수출 신화가 헬기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신형 헬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인데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의 헬기 기술력을 기대하겠습니다.